노르웨이 최대 해운사 CEO가 두꺼운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의 회사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배는 너무 비싸다. 중국으로 가겠다며 등을 돌렸죠. 한국조선소 영업팀이 아무리 기술력을 설명해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격이 40%나 싼데 뭘 더 고민하냐는 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똑같은 회사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더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 배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조선소 측은 정중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좀 바빠서요. 지금 주문하시면 빨라야 2028년에나 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CEO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유럽 최고의 해운사가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해운 사업을 하고 있는 에릭 한센입니다. 47회를 살아오면서 저는 늘 숫자만 믿었습니다. 감정은 비즈니스의 적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회사 이사회에서 LNG 운송 사업 확장안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노르딕 마리타임은 북유럽 최대 해운사였고, 저는 LNG 사업부 이사로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었죠. 그날 CEO 마르틴 크리스텐센이 느닷없이 제안을 던졌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배를 사자는 거였습니다. 한국보다 40%나 싸다면서요. 저는 본능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뭔가 찜찜했거든요. 하지만 마르틴은 차갑게 쏘아붙였죠. 감정 말고 숫자로 말하라고요.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반대만 하면 누가 당신 말을 듣겠느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마르틴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한테는 중국 배가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상자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거대한 조선소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대한민국 거제도라고 쓰여 있었더군요.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평생 바다를 누빈 분이셨죠. 그리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배가 최고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진지하게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구시대적인 고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30년 전 얘기를 하시냐고요.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저희는 그 문제로 다퉜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숫자만 보고 사람을 안 본다고 하셨고, 저는 아버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죠.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한 달 뒤, 저는 마르틴 CEO와 함께 상하이로 출장을 갔습니다.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만큼 잘 만들면서 가격까지 싸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조선소에 도착하자 리우 젠화라는 영업총괄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유창한 영어에 세련된 매너, 거기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까지. 그는 정말 프로였습니다. 리우가 보여준 숫자들은 솔깃했습니다. 한국 대비 40% 저렴한 견적, 빠른 납기, 거기에 유지보수 패키지까지. 마르틴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에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고급 중국 요리에 비싼 술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리우는 마르틴에게 특별한 선물이라며 고가의 시계를 건넸고, 마르틴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짜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다음 날 마르틴이 느닷없이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10척을 계약하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기술 검토라도 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마르틴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느리다고요. 비즈니스는 타이밍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CEO가 결정한 일을 이사가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대학 동기 토마스에게 연락했습니다. 토마스는 노르웨이 해양대학 교수로 선박 안전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 LNG선이 정말 안전한 거 맞느냐고요. 토마스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다고요. 근데 업계에서 소문이 좀 돈다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한테는 소문밖에 없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소문으로는 마르틴을 설득할 수 없었죠.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구름 아래 어딘가에 아버지가 말하던 한국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곳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에서 첫 번째 배가 완성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노르딕 글로리호라는 이름이 붙었죠. 마르틴은 성대한 진수식을 준비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언론사들을 초청하고 주주들에게도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저도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상하이 조선소 부두에 거대한 LNG 운반선이 떠 있었습니다. 길이가 290m가 넘었고 높이는 20층 건물과 맞먹었죠. 멀리서 보면 정말 웅장했습니다. 마르틴은 기자들 앞에서 득의양양하게 연설했습니다. 노르딕 마리타임이 혁신적인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요. 한국 조선소의 독점 시대는 끝났다고요. 저는 연설을 듣는 대신 배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체를 가까이서 살펴봤죠. 솔직히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페인트도 깔끔했고 용접선도 반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마치 겉만 번지르르한 모조품을 보는 것 같았달까요? 진수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노르딕 글로리오는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카타르에서 LNG를 싣고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이었죠.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새 시대가 열렸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항해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배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잘 달렸고 기관실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죠. 저는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해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관장에게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선체 일부 구역에서 비정상적인 온도 저하가 감지됐다는 거였습니다. LNG 화물창 주변 철판이 예상보다 훨씬 차가워지고 있다고요. 기관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즉시 안드레아스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노르딕 글로리호의 승선한 기관사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친구였는데 기술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죠. 저는 그에게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다음 날 저에게 비공식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화물창 주변을 점검했는데 선체 외벽 일부에 서리가 끼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영하 163도의 LNG 냉기가 단열벽을 뚫고 새어나오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조선업계에서 콜드스팟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었습니다. 단열재에 결함이 있으면 극저온의 냉기가 선체로 전달되고 철판이 얼어붙으면서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배가 두 동강 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문제였죠. 저는 즉시 마르틴에게 보고했습니다. 항해를 중단하고 정밀 점검을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마르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고작 설이 좀 꼈다고 수백억짜리 항해를 중단하라고요? 당신이 배에 대해 뭘 안다고 호들갑이냐고요. 마르틴은 현장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소한 문제니까 계속 운항하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CEO의 결정을 이사가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죠. 당시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 부품을 썼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탄 배도 혹시 이렇게 무시당했던 걸까요? 저는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소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아버지는 한국 배만 탔습니다. 한국 배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배는 사람 목숨을 싣는 거야, 아들아. 가격으로 장난치면 안 돼.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새벽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열흘 뒤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노르딕 글로리호가 지중해를 지나던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콜드스팟 현상이 급격히 악화된 거였습니다. 선체 하부에 두꺼운 얼음이 형성되면서 배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추진력도 떨어졌습니다. 기관장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더 이상 운항이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한밤중에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본사로 달려갔죠.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마르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노르딕 글로리오는 결국 항해를 중단하고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 항구로 회항했습니다. 다행히 대형 사고는 면했지만 배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리비만 수백억 원이 들 것 같다는 예상이 나왔죠. 거기에 운송하던 LNG의 손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LNG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기화하거든요. 제대로 된 배는 기화된 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재액화 시스템이 있지만 노르딕 글로리호의 시스템은 효율이 형편없었습니다. 배가 멈춰 있는 동안 수백억 원어치의 가스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카타르가 중국에서 발주한 LNG 운반선들에서도 연쇄적으로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카타르가 야심차게 도입한 중국산 선박 100여 척 중 상당수에서 콜드스팟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배는 호주 앞바다에서 멈춰섰고 어떤 배는 아예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산 LNG 운반선의 안전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된 거죠. 해운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산 배를 도입한 회사들이 줄줄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고 보험사들은 중국산 선박에 대한 보험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마르틴은 언론 대응에 바빴습니다. 일회성 문제라고 수리하면 괜찮아진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결함이라는 걸요. 중국 조선소의 기술력 자체가 LNG 운반선을 만들 수준이 안 됐던 거였습니다. 저는 마르틴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9척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요. 더 이상 중국 배를 도입하면 회사가 망한다고요. 하지만 마르틴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계약금을 날리자고요?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요? 그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어머니와도 멀어졌거든요. 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힘없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고 물으셨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국 배를 고집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고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에 한번 오지 않겠느냐고요. 보여줄 게 있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기일. 10년 전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아버지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컸거든요. 마지막 대화가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오슬로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 바다 어딘가에서 돌아가셨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저를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세워뒀습니다. 한국 조선소 앞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 그 미소가 왜인지 슬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숫자 뒤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걸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걸요. 아버지 기일 이틀 전, 저는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슬로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해안 마을이었죠.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어머니가 아직 홀로 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이 집에 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73살이셨지만 여전히 꼿꼿하셨죠. 하지만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어머니가 다락방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물건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어머니가 낡은 가죽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항해할 때마다 일기를 쓰셨다고요. 바다 위에서 외로울 때 쓰신 거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기록이었죠.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일기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한국 조선소에서 배를 인수하셨던 기록이었죠. 거제도라는 곳에서 2달 동안 머물면서 배가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국 기술자들에 대해 상세히 적어두셨습니다. 이강수라는 용접공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용접선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고요. 왜 그렇게 꼼꼼하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용접선 하나가 사람 목숨을 좌우하니까요. 아버지는 그 말에 큰 감명을 받으셨나 봅니다.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 한국 기술자에게 중요한 걸 배웠다. 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사람의 목숨을 싣는 그릇이다. 가격이 아니라 생명으로 생각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평생 한국배를 고집하셨는지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그건 고집이 아니라 신념이었던 거죠. 생명을 지키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 후반부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사고 직전의 기록이었죠. 아버지는 당시 회사가 비용 절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고 적으셨습니다. 배의 부품을 저가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묵살당했다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쁜 예감이 든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숫자만 들이미는 사람들에게 예감은 통하지 않는다. 에릭에게도 말했지만 그 애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걸까?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버지의 배에서 사고가 났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위험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저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죠.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어머니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것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사과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신 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아버지가 못다 하신 일을 제가 하겠다고요. 밤새도록 저는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배웠던 것들, 그리고 품었던 신념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한국 조선소 앞에서 찍은 사진 속 그 미소였죠. 고향에서 돌아온 뒤 저는 토마스에게 연락했습니다. 토마스는 제 대학 동기이자 해양대학 교수였죠. 선박 안전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중국산 LNG 운반선의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고요. 토마스는 이틀 뒤에 두꺼운 리포트를 보내왔습니다. 그가 직접 분석한 자료였죠.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산 LNG 운반선에서 발생한 콜드스팟 현상의 원인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은 단열재 기술이었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보관됩니다. 이 냉기가 선체로 전달되지 않도록 완벽한 단열이 필요한데 중국 조선소는 이 기술이 부족했던 거죠. 토마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의 단열재는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이지만 극저온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죠. 냉기가 조금씩 새어나와 선체를 얼리고 시간이 지나면 철판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반면 한국산 선박은 동일한 조건에서 단 한 건의 콜드스팟 사고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척의 LNG 운반선을 만들었는데 사고율이 제로였죠. 토마스는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한국의 단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중국은 최소 10년이 필요하다. 저는 리포트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진짜인지 확인하겠다고요. 마르틴에게는 경쟁사 벤치마킹 출장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을 파악해서 협상에 활용하겠다고요. 마르틴은 시큰둥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비용만 들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머물렀던 2달간의 기록을 꼼꼼히 읽었죠. 거제도라는 곳, 조선소의 풍경, 한국 기술자들의 이름까지. 저는 마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사이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한국인 몇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수, 박영호, 김태순. 그리고 날짜. 1994년 8월. 30년 전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직 살아계실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한국 조선소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아버지, 저 지금 아버지가 가셨던 곳으로 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자 노르웨이의 해안선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 에이전트 윤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포 2세로 노르웨이어와 한국어를 모두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회사가 한국에서 업무를 볼 때 항상 도움을 주는 파트너였습니다. 윤재현이 물었습니다. 거제도까지 5시간 넘게 걸리는데 괜찮으시겠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에 비행기도 별로 없던 시절에 이 먼 길을 오셨으니까요. 저도 할 수 있다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가 이곳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드디어 여기 왔어요, 아버지. 이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아버지 말씀이 정말 맞았는지. 5시간을 달려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차가운 바다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좀 더 따뜻하고 푸른 빛이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달리다 보니 저 멀리 거대한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소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중 하나였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스케일에 압도됐습니다. 도크마다 건조 중인 배들이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리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쇳내와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30년 전에 이 냄새를 맡으셨겠죠. 이 풍경을 보셨겠죠. 조선소 입구에서 윤재현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방문증을 받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에서 잠시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가 박준혁이었습니다. LNG선 설계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노르딕 마리타임의 에릭 한센입니다. 귀사의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악수는 형식적이었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또 가격 협상하러 오신 건가요? 유럽 사람들은 늘 그러더라고요. 한국 기술은 좋다고 칭찬하면서 결국에는 가격을 깎으려 하죠. 아니면 기술만 빼가려 하거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중국산 배를 도입했다가 큰 문제가 생겼다고요. 콜드스팟 현상이 발생했고 손실이 막대하다고요. 저는 왜 한국 배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요. 박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뭔가 관심이 생긴 것 같았죠. 그가 물었습니다. 중국 배 샀다가 후회하셔서 오신 거군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은 또 가격만 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진짜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왜 한국 기술이 최고인지, 뭐가 다른 건지. 제 아버지가 평생 한국 배만 고집하셨거든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에 박준혁이 처음으로 표정이 풀렸습니다. 아버지분이 선장이셨나요? 저는 네, 올라프 한센이라고 하셨습니다. 30년 전에 이 조선소에서 배를 인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30년 전이면 제가 아직 학생일 때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서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국제협력팀 대리였습니다.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인상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며 유창한 노르웨이어로 인사했습니다. 김서연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일단 조선소 투어부터 하시죠.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박준혁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거대한 도크 앞에 섰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건조 중인 LNG 운반선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죠. 박준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자기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죠. 저 화물창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정밀한 기술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하 163도에서 생사를 가르거든요. 저는 열심히 듣고 메모했습니다. 박준혁이 말하는 숫자들, 기술적 디테일들. 토마스가 보내준 리포트에 있던 내용들이 실제로 확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갈 무렵 박준혁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진짜 배우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정보만 빼가려는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하러 왔습니다. 박준혁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분이네요. 내일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선소의 핵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LNG 화물창 제작 현장이었죠. 박준혁이 직접 안내했고 정민우라는 연구원이 합류했습니다. 정민우는 삼성중공업에서 파견 나온 화물창 전문가였습니다. 38살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죠. 천재라는 소문이 있다고 김서연이 귀띔해줬습니다. 정민우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부터 시작했죠. LNG가 왜 영하 163도로 보관되는지, 그 극저온이 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단열이 중요한지.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해운업에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간 적은 없었거든요. 숫자만 봤지 그 숫자 뒤에 있는 기술은 몰랐던 거죠. 정민우가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콜드스팟 현상은 단열재의 미세한 결함에서 시작된다고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준이지만 극저온 환경에서는 그 작은 틈으로 냉기가 새어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냉기가 철판을 얼리면 철의 성질이 변한다고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가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산 단열재와 한국산 단열재의 차이였습니다. 현미경 사진이었는데 중국산에는 미세한 기공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완벽하게 균일했죠.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건 경험과 노하우 때문입니다. 우리는 30년 넘게 LNG선을 만들었어요. 수백 척을 만들면서 쌓인 데이터가 있죠.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완벽한 단열이 되는지.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시간으로만 얻을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건 이런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었죠. 시간을 돈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안전이었던 거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준혁이 조선소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이 밥을 먹는 곳이었죠. 소박한 분위기였지만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박준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까 아버지분 성함이 올라프 한센이라고 하셨죠?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준혁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조선소 역사 자료실에 있는 옛날 기록인데요. 혹시 이분 아니세요? 화면에는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북유럽 남자가 한국인 기술자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한국인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노르웨이 올라프 한센 선장과 현대중공업 기술팀.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여기 오셨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구나.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한국분 중에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박준혁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강수 어르신이라고 이 사진에 있는 분 중 한 명이 아직 거제도에 살고 계시대요. 은퇴한 용접 기술자인데 아버지분을 기억하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강수. 아버지 일기장에 나왔던 이름이었습니다. 밤새 용접선 하나에 매달렸던 그 용접공. 배는 사람 목숨을 싣는 거라고 했던 그분. 저는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아마 기꺼이 만나주실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한 명이 아직 살아계셨죠. 아버지, 저 내일 아버지 친구분을 만나요. 아버지가 왜 한국을 사랑하셨는지 이제 진짜로 알게 될 것 같아요. 창밖으로 거제도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위로 수많은 배들이 지나갔겠죠. 아버지도 저 바다를 보셨을 겁니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저와 아버지가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강수 어르신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오슬로 본사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죠. 카타르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는 거였습니다. 카타르가 중국에서 발주한 LNG 운반선 중 한 척이 심각한 콜드스팟으로 완전히 운항 불능 상태가 됐다고요. 호주 정부가 해당 선박의 자국 입항을 전면 금지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해운업계가 발칵 뒤집혀 있었죠. 카타르 에너지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중국산 선박들의 연쇄 결함으로 LNG 운송에 차질이 생겼고 유럽과 아시아로의 가스 공급이 위태로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에서 노르딕 마리타임에 긴급 연락을 해왔다는 거였습니다. LNG 운송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우리 회사가 보유한 선박들을 동원해서라도 가스를 실어 나르라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회사도 중국산 배를 도입했다는 거였죠. 노르딕 글로리호는 아직 수리 중이었고 나머지 9척은 인도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카타르의 요청을 들어줄 선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르틴 CEO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바로 돌아와라. 비상대책회의가 열린다. 저는 한국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지만 마르틴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회사가 위기인데 무슨 한국이냐고 소리쳤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수 어르신과의 약속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르틴에게 말했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확인하고 돌아가겠다고요. 마르틴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나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끊지 않았습니다. 이틀입니다. 그 안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윤재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본사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본사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박준혁, 김서연과 함께 이강수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거제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오셨습니다. 68살이라고 들었는데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맑으셨죠.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용접을 하면서 생긴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손등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강수 어르신이 저를 보시더니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죠. 자네가 올라프 아들인가?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죠. 올라프를 빼닮았구먼. 키도 크고 눈빛도 똑같아.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다니.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방이었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어르신이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올라프가 그립구먼. 좋은 사람이었어. 바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저는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국배를 고집하셨는지 아시냐고요. 어르신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올라프가 처음 왔을 때 나한테 물었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돈도 더 받는 것도 아니면서 밤새 용접선 하나에 매달려 있으니까.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랬지. 이 용접선 하나가 사람 목숨을 좌우한다고. 내 손에서 나간 배가 바다에서 사고 나면 그건 내 책임이라고. 올라프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더니 내 손을 잡았어. 그리고 말했지. 당신 같은 사람이 만든 배를 타겠다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사랑했던 이유. 그건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던 거죠. 이강수 어르신과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셨죠. 30년 전 아버지가 2달 동안 거제도에 머물면서 배가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이야기. 매일 저녁 어르신과 소주를 마시며 바다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떠나는 날 서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올라프는 진짜 바다 사나이였어. 배를 단순한 기계로 보지 않았지. 함께 항해하는 동반자로 봤어. 그래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을 존중했고 우리도 올라프를 존중했지. 저는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걸 아시냐고요. 어르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고 있어. 소식 듣고 며칠을 울었지.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가야 했는지. 어르신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올라프 배에 문제가 있었다더군. 회사가 비용 아끼려고 싸구려 부품을 썼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묵살당했다고요. 어르신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거야. 기술자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위에서 돈만 보면 소용없어. 좋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EO가 중국산 배를 도입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려 합니다. 어르신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답을 모르겠다고요. 회사에 맞서야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자네 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했을 거야. 회사에 맞서면 잘릴 수 있고 가족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하지만 올라프는 늘 말했어. 잘못된 걸 알면서 눈 감으면 그건 공범이라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공범. 저도 지금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르신이 계속하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 내 손에서 나간 용접선이 수천 킬로미터는 될 거야. 그 중에 단 한 곳도 부실하게 한 적 없어. 왜냐면 그게 내 자존심이니까. 내가 만든 배에서 사람이 죽으면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거든. 저는 어르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화상 자국과 굳은 살. 4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자네는 올라프의 아들이야. 올라프처럼 옳은 일을 해야지.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도 눈가가 젖어 계셨죠. 그날 밤 어르신 댁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아버지가 못다 하신 일을 제가 하겠다고요. 어르신이 대문까지 배웅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게. 올라프 이야기 더 해줄게. 저는 꼭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소희라는 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습니다. 박준혁이 추천한 곳이었죠. 조선소 기술자들이 자주 찾는 단골집이라고 했습니다. 식당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한소희 사장님은 55살의 푸근한 인상이셨죠. 저를 보시더니 외국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며 반겨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소희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10년 전 조선업 침체기 때 이 식당도 거의 망할 뻔했다고요.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떠나면서 손님이 뚝 끊겼거든요. 그때 남은 기술자들 밥값을 외상으로 먹였다고 합니다. 언젠가 좋아지면 갚으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갚으셨나요? 사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 손님들 봐요. 다 그때 외상 먹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월급도 2배로 뛰었고 밥값은 물론이고 이것저것 더 주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받은 건 꼭 갚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인의 정. 어르신에게서도 사장님에게서도 느껴지는 그 따뜻함. 이것이 아버지가 사랑했던 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오슬로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박준혁, 김서연, 정민우와 마지막 미팅을 가졌죠.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회사와 싸워야 할 것 같다고요. CEO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두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기술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산과 중국산의 기술 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요. 이 사회를 설득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해야 하니까요. 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분석 리포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콜드스팟 현상의 원인, 단열재 기술 비교, 사고율 통계까지 전부요. 김서연도 말했습니다. 국제협력팀에서 글로벌 사례 자료 정리해드릴게요. 중국산 선박 때문에 피해본 다른 회사들 현황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박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의심했어요. 또 가격 협상하러 온 유럽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당신은 달라요. 진짜 배우러 온 거였네요. 저는 아버지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도 숫자만 보는 사람으로 남았을 거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윤재현이 말했습니다. 에릭 씨, 본사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소문으로는 마르틴 CEO가 중국 조선소랑 뭔가 수상한 거래를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상한 거래요? 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업계에서 그런 소문이 있어요. 마르틴이 개인적으로 뭔가 받았다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마르틴은 회사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거죠. 오슬로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짐을 풀자마자 카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린 닐센. 재무이사이자 재전 연인이었죠. 우리는 5년 전에 헤어졌지만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린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에릭, 급하게 볼 게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내 카페에서 만났죠. 카린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재무기록 검토하다가 발견했어.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 관련 자금 흐름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약금 외에 별도로 빠져나간 금액이 있었거든요. 목적이 불분명한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카린이 말했습니다. 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봤어. 마르틴 개인 계좌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갔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리베이트였습니다. 마르틴이 중국 조선소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거였죠.
카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야. 하지만 정황상 거의 확실해. 마르틴이 회사를 팔아먹은 거야.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카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릭,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건 제가 감정을 회피했기 때문이었죠. 항상 숫자 뒤에 숨고 진심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함께하자. 마르틴을 끌어내리자. 회사를 구하자. 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안드레아스에게 연락했습니다. 노르딕 글로리호에 승선했던 기관사였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콜드스팟 사고 당시 기록을 아직 가지고 있느냐고요. 회사가 은폐하려 한 것들을요. 안드레아스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답했죠. 있어요. 근데 이거 공개하면 저 잘릴 수도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이 위험해져. 다음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안드레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알겠어요. 협력할게요. 저도 양심에 찔렸거든요. 연대가 시작됐습니다. 저, 카린, 안드레아스. 그리고 한국의 박준혁, 정민우, 김서연. 대서양을 건너 손을 잡은 거였죠. 이사회 임시 소집을 요청하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그 3주 동안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죠. 낮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척하면서 밤에는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정민우가 작성한 기술 분석 리포트였죠. 5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중국산 LNG 운반선의 구조적 결함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열재의 미세기공, 용접선의 불균 일성, 재액화 시스템의 낮은 효율. 모든 것이 숫자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죠. 김서연이 보내준 글로벌 사례 자료도 도착했습니다. 중국산 선박 때문에 피해를 본 전 세계 해운사들의 현황이었습니다. 카타르뿐 아니라 일본, 대만, 그리스의 회사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죠. 토마스 교수도 학술적 검증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과 각국 해양안전기구의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중국산 LNG 운반선은 아직 기술적으로 미성숙하다. 카린은 재무자료를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의 리베이트 정황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죠. 페이퍼 컴퍼니의 흐름을 추적해보니 중국 조선소와 연결된 자금이 마르틴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게 거의 확실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사고 당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 기관실 로그 데이터, 그리고 회사가 침묵을 지시한 내부 메일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 사고 직전의 기록들. 회사가 비용 절감을 강요하고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묵살당한 내용들. 그리고 그 비용 절감을 지시한 사람이 당시 재무이사였던 마르틴이라는 정황이 있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고 당시 서류가 남아있느냐고요. 어머니는 다락방에 상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보낸 서류들이라고요. 저는 주말에 고향집에 가서 그 상자를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결정적인 문건을 찾았죠. 아버지 배의 정비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지시한 내부 메모. 서명란에 마르틴 크리스텐센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게 마르틴이었던 거였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는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을 담보로 삼고 있었던 거죠. 이사회 전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증거 서류, 안드레아스의 증언 영상.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내일 제가 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마르틴이 더 큰 권력을 갖게 될 테니까요. 저는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소 앞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 저 내일 싸워요. 아버지가 못하신 일을 제가 해야 해요. 무서워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나침반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차셨던 시계였죠. 어머니가 유품으로 제게 주신 거였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것처럼. 창밖으로 오슬로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저 바다 건너 한국에서 아버지의 친구들이 여전히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신에게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날 아침, 저는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아버지 사진이 든 지갑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노르딕 마리타임 본사 이사회실. 오전 10시. 저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침반 시계가 손목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주위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틴 CEO가 상석에 있었죠. 그의 옆에는 주주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카린을 포함한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저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한센? 회사가 난리인데 혼자서 한가하게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마르틴이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죠. 노르딕 글로리호의 사고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요. 수리가 완료되면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고요. 중국 조선소와의 추가 계약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요. 주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틴의 말솜씨는 탁월했거든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포장하고 위험을 축소하고 이익만 부각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마르틴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센, 지금 내 차례가 아니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사회 전원이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주주대표 한 명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산 LNG 운반선의 구조적 결함과 회사 리스크. 마르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정민우가 작성한 기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산 선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죠. 콜드스팟 현상의 원인, 단열재 기술의 격차, 재액화 시스템의 비효율성. 모든 것을 숫자와 그래프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벌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카타르, 일본, 대만, 그리스의 해운사들이 겪고 있는 피해 현황. 손실 규모와 보험료 인상, 신뢰도 하락까지.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마르틴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추측과 편견이야. 다른 회사들 상황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조선소에서 배를 샀으니까요. 똑같은 결함을 가진 배를요. 마르틴이 비웃었습니다. 노르딕 글로리호는 수리하면 된다고 했잖아. 괜한 호들갑 떨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결함이에요. 화물창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배를 새로 사는 것보다 비쌉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주주 대표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그때 제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제가 추측이 아니라 직접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안드레아스의 얼굴이 나타났죠. 화상 연결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죠. 저는 노르딕 글로리호의 승선한 기관사입니다. 콜드스팟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선체가 얼어붙는 걸 직접 목격한 것, 회사에 보고했지만 무시당한 것, 계속 운항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그리고 회사가 사고 후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까지.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마르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날 줘야. 저 직원을 매수한 거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씨의 증언은 기관실 로그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은폐를 지시한 내부 메일도 있습니다. 저는 메일 캡처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마르틴이 직접 보낸 메일이었죠. 사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를 중단해. 이건 불법적인 공격이야. 하지만 주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계속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안드레아스의 증언이 끝난 뒤 주주 대표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도 회사가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지 몰랐던 거죠. 마르틴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건 불만을 품은 직원의 날조라고 주장했죠. 저 영상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조작됐을 수도 있잖아. 그때 카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주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죠. 저는 재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카린이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 관련 자금 내역이었죠. 계약금 외에 별도로 빠져나간 금액이 있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이었는데 이 돈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특정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구 계좌요? 라고 주주 대표가 물었죠. 카린이 대답했습니다. 마르틴 크리스텐센 CEO의 계좌와 연결된 법인입니다. 마르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거래야.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카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컨설팅 계약서가 없습니다. 서비스 내역도 없고요. 이건 리베이트입니다. CEO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겁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주주 대표들은 서로 긴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마르틴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가 저를 노려봤죠. 눈빛에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틴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한센,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여기서 멈추면 내 자리는 보장해 줄게. 부사장도 가능해. 어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각을 했죠. 10년 전 아버지도 비슷한 제안을 받으셨을까요? 입 다물면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절합니다. 마르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다시 이사회 전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서류가 떴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죠. 1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사고 관련 서류입니다. 제 아버지 올라프 한센은 10년 전 선박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연재해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 부품을 사용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절감을 지시한 사람이 당시 재무이사였던 마르틴 크리스텐센입니다.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마르틴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죠. 마르틴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건 날조야. 10년 전 서류를 어디서 구해온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유품과 함께요. 저는 이사회 전원을 둘러봤습니다. 마르틴 크리스텐센은 10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문제가 터지면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제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중국산 배에 탄 선원들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못하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주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센 이사, 당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외부 감사도 받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뭔가요? 마르틴 크리스텐센 CEO의 해임 동의안을 상정해 주십시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마르틴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주 대표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손을 들었죠. 동의합니다. 또 한 명이 따라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 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마르틴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죠.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2명의 이사 중 10명이 마르틴 해임에 찬성했죠. 반대는 2명뿐이었습니다. 마르틴 본인과 그의 측근 1명이요. 마르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 있었죠. 이건 불법이야. 절차를 무시한 거야. 법정에서 보자.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다가와 그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죠. 마르틴은 끝까지 고함을 질렀지만 문이 닫히자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주주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센 이사, 지금부터 CEO 대행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저는 마르틴을 끌어내리려 했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주 대표가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당신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시로라도 맡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중국 조선소와의 추가 계약 취소 건이었죠. 저는 상세한 분석 자료를 다시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남은 9척의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 조선소와 새로 계약해야 한다고요. 주주 대표들이 질문했습니다. 계약금 손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약금 손실보다 결함 있는 배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손실이 훨씬 큽니다. 콜드스팟 사고가 한 번 더 나면 회사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오갔죠. 하지만 결국 표결에서 계약 취소안이 가결됐습니다. 동시에 한국조선소와의 협력안도 승인됐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정말로 이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슬픔이요. 저는 거울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순간을 보셨을까요? 아들이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소 앞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 해냈어요, 아버지. 늦었지만 해냈어요. 화장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카린의 목소리가 들렸죠. 에릭 괜찮아? 저는 얼굴을 씻고 문을 열었습니다. 카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그냥 좀 벅찼어. 카린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오래전에 놓쳤던 온기가 다시 느껴졌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박준혁에게 소식을 전했죠. 이겼습니다. 마르틴이 해임됐고 중국 계약은 취소됐습니다. 한국과 새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파트너와 일하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곳에서 아버지 친구들과 함께 배를 만들 수 있어요.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처럼. 한 달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협상팀을 이끌고 갔죠. 노르딕 마리타임의 CEO 대행 자격이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윤재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죠. 박준혁, 김서연, 정민우.
한 달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박준혁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CEO 대행님 환영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에릭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니까요. 박준혁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릭 씨. 거제도로 가는 길에 윤재현이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카타르에서도 협상단이 왔대요. 한국 조선소에 대규모 발주를 하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카타르가요? 중국에 줄 서던 그 카타르가. 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산 배들이 줄줄이 고장나니까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한국 조선소들이 지금 일감이 너무 많아서 카타르한테 기다리라고 했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었구나 싶었죠. HD 현대중공업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협상은 메인 회의실에서 진행됐죠.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HD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협상은 순조로웠습니다. 물론 가격과 납기를 두고 조율이 필요했지만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계약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LNG 운반선 5척을 우선 발주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발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시장가보다 약간 높았지만 장기 파트너십과 기술 협력이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한센 대행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 회사들 중에 가격만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귀사는 다르시네요. 가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배는 사람 목숨을 싣는 그릇이라고요. 가격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요.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철학으로 배를 만듭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측 대표가 악수를 나눴죠.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계약 체결 후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더 활기차고 바빴습니다. 도크마다 건조 중인 배들이 있었고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오고 있어요.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까지. 친환경 선박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박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버거워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 버거운 거죠. 10년 전에는 일감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일감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니까요. 조선소를 나오면서 저는 로비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동 옷차림의 남자들이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죠.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윤재현이 귀띔해줬습니다. 카타르 협상단이에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대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가격을 깎으라고 협박하던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을이었는데 지금은 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갑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갑의 횡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희 회사가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박준혁이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파트너십은 서로 존중해야 유지되는 거니까요. 저는 거제도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보셨던 그 바다였죠. 저는 이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같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경꾼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아버지, 저 해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저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은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강수 어르신이 제일 먼저 떠올랐죠. 박준혁이 어르신께 연락해줬습니다. 어르신이 기뻐하시며 저녁에 오라고 하셨다고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저는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한옥집이었지만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에릭 왔구먼. 어서 와. 저는 어르신께 인사드리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져온 전통 과자와 치즈였죠. 어르신이 웃으시며 받으셨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식이었죠. 김치찌개, 불고기, 여러 가지 반찬들. 어르신의 부인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만든 음식 특유의 따뜻함이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회사 일은 잘 됐나?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틴 CEO를 해임시켰고 한국과 새로 계약했습니다. 오늘 계약 체결했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네. 올라프가 기뻐하겠구먼. 저는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어르신이 잠시 추억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올라프가 배 인수하러 왔을 때 매일 현장에 나왔어. 다른 선주들은 사무실에서 기다리는데 올라프는 용접하는 거 보고 도장하는 거 보고 뭐든 직접 확인했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 왜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계속하셨습니다. 올라프가 그랬어. 이 배에 내 선원들이 타고 내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내가 감동받았지. 진짜 선장이구나 싶었어.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네도 아버지 닮았어. 숫자만 보는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 옳은 일을 하려고 싸웠잖아. 올라프도 그랬어.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을 만나서 아버지를 다시 알게 됐다고요. 식사 후에 어르신이 소주를 꺼내셨습니다. 올라프랑 마시던 거야. 같이 한잔하자. 저는 소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잔을 부딪히며 말씀하셨죠. 올라프를 위해. 그리고 자네를 위해.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어르신을 위해.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뜨거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 댁을 나서면서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거제도의 밤은 오슬로의 밤과 다른 별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소의 사장님 식당에 들렀습니다. 박준혁과 김서연, 정민우도 합류했죠. 조선소 기술자들 몇 명도 왔습니다. 계약 체결을 축하하는 비공식 회식이었습니다. 한소의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릭 씨,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한국 오면 항상 여기 와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박준혁이 맥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에릭 씨, 처음 왔을 때 솔직히 의심했어요. 또 가격만 보는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당신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배우려 하고 옳은 일을 하려 했죠.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요. 한동우도 있었습니다. 한소의 사장님의 아들이자 젊은 용접 기술자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도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 세대가 지킨 기술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세대를 이어 기술이 전해지는 것. 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전해진 신념처럼 이강수 어르신에게서 젊은 기술자들에게 전해지는 장인 정신. 그것이 한국 조선업의 진짜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거제도의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보셨던 그 바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왜 이곳을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거였죠.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요.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73살의 어머니는 여전히 꼿꼿하셨지만 눈가에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죠.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얼굴을 살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표정이 달라졌구나.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말씀드릴 게 많아요.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저는 어머니께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아버지의 친구 이강수 어르신을 만난 것, 아버지가 왜 한국배를 고집하셨는지 알게 된 것, 회사에서 마르틴과 싸워 이긴 것, 그리고 한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옳았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늦지 않았어.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이강수 어르신이 쓰신 편지였습니다. 어르신이 어머니께 전해달라며 제게 주신 거였죠.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셨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제가 번역해드렸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센 부인께. 저는 30년 전 올라프 선장과 함께 일했던 이강수입니다. 올라프는 제가 만난 최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그가 떠나고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의 아들 에릭을 만났습니다. 에릭은 아버지를 빼닮았습니다. 올라프처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인께서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올라프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꼭 뵙고 싶습니다. 올라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시며 우셨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한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눈이 반짝였거든. 거기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밤새도록 했어. 그때 난 질투가 났었어. 왜 나보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더 많이 하나 싶어서.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사랑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었어. 진심으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곳을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에릭.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줘서. 그리고 옳은 일을 해줘서.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죠. 저는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오지 못해서.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마지막에 다퉈서. 정말 죄송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게요. 옳은 일을 하면서요.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 옆에 서서 아버지 묘비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에릭이 잘 해냈어요. 당신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묘지를 붉게 물들였죠. 저와 어머니는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동생 소피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소식 들었다며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흩어졌던 우리 가족이 아버지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같았죠. 1년이 지났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첫 번째 LNG 운반선이 완성됐다는 연락이 왔죠. 저는 인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함께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곳을 직접 보고 싶다고요. 거제도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크에 우리 배가 떠 있었거든요. 길이 290m의 거대한 LNG 운반선. 선체에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올라프 한센호. 저는 그 이름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름이었죠. 이사회에서 승인받을 때 모두가 동의해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단 배가 바다를 누비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도 그 이름을 보시고 한참을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여보, 당신 이름이야. 당신 이름을 단 배가 여기 있어. 인도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임원들, 노르딕 마리타임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조선소 기술자들이 모두 참석했죠. 박준혁, 김서연, 정민우도 있었고 이강수 어르신도 오셨습니다. 어르신이 어머니를 보시자마자 다가오셨습니다. 한센 부인이시죠? 올라프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르신이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두 분 다 눈가가 젖어 있었죠. 30년의 시간을 건너 아버지를 통해 연결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식에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무대 위에 서니 가슴이 벅찼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올라프 한센입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이죠. 아버지는 평생 바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배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왜 한국배를 고집하셨는지 저는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강수 어르신, 박준혁,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이 보였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배를 단순한 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싣는 그릇으로 봅니다. 그래서 용접선 하나에도 생명을 걸고 단열재 한 장에도 혼을 담습니다. 이것이 한국 조선업의 진짜 힘입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장인 정신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배가 바다로 나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달고 아버지의 꿈을 싣고 저는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드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샴페인 병이 선체에 부딪혔습니다. 전통적인 진수식 의례였죠. 병이 깨지며 거품이 튀었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첫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직접 배에 승선하기로 했죠. 카타르까지 가서 LNG를 싣고 유럽으로 돌아오는 항로였습니다. 출항 직전 이강수 어르신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어르신이 뭔가를 건네셨죠. 낡은 가죽 케이스였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30년 전에 올라프가 내게 준 거야. 노르웨이 전통 나이프라고 했어. 항상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네한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나이프가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아버지 이니셜 O, H가 새겨져 있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 다녀와. 올라프도 함께 가는 거야. 배가 출항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거제도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어머니, 박준혁, 김서연, 한국의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침반 시계와 나이프를 만졌죠. 아버지, 같이 가요. 아버지 이름을 단 배로 아버지가 사랑한 바다를요.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올라프 한센호는 순조롭게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카타르에서 LNG를 가득 싣고 유럽을 향해 달리는 중이었죠. 저는 선장실 옆 게스트룸에 머물며 항해를 지켜봤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기관실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죠. 콜드스팟 징후 없음, 선체 온도 정상, 제액화 시스템 효율 98%. 한국 기술의 정밀함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항해 열흘째 되던 날, 저는 새벽에 일어나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죠. 아버지도 이런 새벽에 갑판에 서서 바다를 보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소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저는 그 사진을 바다에 보여주듯 들어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바다 위에 있어요. 아버지 이름을 단 배로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한국 사람들이 만든 배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중국산 배의 실패, 한국으로의 여정, 이강수 어르신과의 만남, 마르틴과의 싸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아버지가 이끌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신념은 살아있었습니다.
배는 사람 목숨을 싣는 그릇이라는 것. 가격이 아니라 생명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 신념이 저를 이끌었고 결국 옳은 길로 인도해줬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위로 붉은 빛이 퍼져나갔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 만든 것은 반드시 결과로 증명됩니다. 한국 조선업이 그랬죠. 10년의 침체기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갈고 닦았고 결국 세계 최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심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강수 어르신이 40년 동안 용접선 하나에 담은 진심, 한소희 사장님이 기술자들에게 베푼 정, 박준혁이 보여준 장인으로서의 자존심. 그 진심들이 모여서 한국 조선업의 힘이 된 거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살. 아버지가 살았던 삶, 이강수 어르신이 살아온 삶처럼요. 항해 20일째, 올라프 한센호는 무사히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벽한 항해였죠. 저는 하선하면서 선장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한센 대행님, 이렇게 좋은 배는 처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이 배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 배를 안전하게 운항해 주셔서요. 항구에 내려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럽의 하늘이었지만 어딘가에서 한국의 하늘과 연결되어 있을 거였습니다. 같은 태양, 같은 별,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하늘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박준혁에게 항해 완료 소식을 전했죠.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첫 항해가 무사히 끝났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가면 술 한잔 사겠습니다. 박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죠. 아버지와 함께 항해를 마친 기념이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죠.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냄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아들아.